예,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구정을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추석 한번 남았죠, 중간에.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큰 이제 산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며칠 또 이렇게 쉬시고 나시니까 지금은 몸들이 이제 뻐근하시죠, 그죠? 다시 책을 보셔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럼 뭐, 누구나 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만 꼭 그러신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꼭 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부든지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쉬는 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죠. 그죠? 계속 쉬다가, 어저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좀 봐요. 그죠? 그때는 이제 무슨 뭐 꼭 공부를 이제 하겠다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나면 이제 좀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적응을 안 하시고 계속 쉬시다가 오늘 와서 갑자기 이제 또 이 강의 들으시려면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쉬실 때도 주말에 좀 쉬시더라도 그 이제 월요일부터 공부가 다시 시작되시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때 정도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렇게 좀 책을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때 그냥 머리 싸움에서 야 이걸 외워야 되겠다 해서 보시면 오히려 더 머리만 아프고 공부가 그 다음날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있잖아요. 나한테 제일 맞는 과목. 그런 걸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래 하시면 월요일부터 공부하실 때 조금은 좀 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컨디션들도 안 좋으신데 오늘 배우실 내용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등기법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지적법도 포함해서요. 우리 공시법령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등기의 유효 요건과 효력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공부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요즘 그 경영 추세가 보니까 이 유효 요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 부분에서 그 추정력 부분요. 이게 사실은 민사 소송법이요. 소송법까지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소송법, 그 다음에 등기법.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시험 경영하고는 예전에는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도 사실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알면 좋지만 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보니까 15회부터 좀 어려워졌잖아요, 시험이. 우리 시험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해마다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효 요건하고 등기 효력 부분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이게 같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유효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유효, 효력이 있는 요건.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그 OX 문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예, 그렇게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혼돈 생기고 어려우시니까. 그 이제 OX 문제 한번 보세요. 그 1번 보시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목록, 공동인명부, 도면 등도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이랬죠. 1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에는 부동산 등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외에 뭐 선박 등기라는 것도 있고, 법인 등기라는 것도 있고, 부부재산 약정 등기라는 것도 있고, 등기가 많죠. 그죠?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험과 관련돼서는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기 대상이 되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가면 그럼 부동산 등기를 한정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에서 그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요, 그죠? 일정한 사항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등기에는 우리가 넓은 의미의 등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요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요거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다가 신탁원부,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청서 편철부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신청서 편철부도 등기로 볼 수가 있어요. 신청서 편철부도 등기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왜 제가 안 넣냐 하면은 요것도 우리가 전부 개정안에서는 폐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개정안에서는 폐지 예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등기로 보는 것은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편철부 즉 멸실 등기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멸실 회복 등기 고시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신청서 편철부라는 곳에 편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신청서 편철부도 등기로 보는데 역시 전부 개정안에서는 폐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보다가 써놓으시고선 전부 개정안에서는 폐지 예정이다 해서 현재까지는 신청서 편철부도 등기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등기법이 전부 개정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그것이 이제 올 한 8, 9월 달쯤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시행이 되면 여러분들 시험하고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요것은 등기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폐지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참고적으로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기본소와 관련된 페이지는 20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203페이지 양가로 1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1번에는 그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대항 요건이다. 여러분들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기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으로서의 기능하는 경우가 원칙적인 등기의 모습이죠, 이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이라든지 환매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면 대항 요건으로 기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대항 요건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죠? 성립 요건이죠, 그죠?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기재가 되지 맞는 지문이지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대항 요건이다 이러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라는 거. 물론 대항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있지만 그것은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하죠. 그것이 이제 민법 제 187조와 관련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2번은 정확한 지문이 되려면 대항 요건을 성립 요건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대항 요건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 지문. 그래서 페이지 수로는 204페이지. 거기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때 다시 한번 그 페이지 수를 가셔갖고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204페이지. 그 다음에 그 3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동 신청주의, 그 다음에 출석 신청주의, 서면 신청주의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랬죠. 근데 보실까요?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적인 모습이죠. 등기 신청의 모습과 관련돼서는. 다만 단독 신청에 예외가 존재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 신청주의에는 예외가 있죠. 단독 신청주의. 그 다음에 출석 신청주의에 예외가 있느냐? 이와 관련돼 갖고 전자신청, 그 밑에다가 전자신청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맞는 지문인데 그 세 번째 서면 신청주의요. 우리 서면 신청주의에는 등기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으로 보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맞는 게 두 개고 틀린 게 하나니까 이거 저기 다수결로 해갖고 맞는 지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뭐든지 어떤 지문을 보실 때 틀린 지문이 있으면 나머지 내용은 다 맞더라도 어떤 하나라도 틀린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쫙 맞는 지문이 있고 하나라도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그 지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틀린 지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3번은 제가 그렇게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으로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205페이지 페이지 수는 거다 적어 놓으시고서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부동산의 표시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는 사항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대장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를 주로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에 따른, 즉 대장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는 208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지문에서는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예정했는데, 만약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상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되는지와 관련돼서는 요거와는 반대가 되겠죠. 등기 명의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즉 전세권자요. 그죠? 등기가 돼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근저당권,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죠?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도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근저당권의 등기 명의인, 이렇게 각각 등기 명의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통합해서, 그죠? 뭐 어떤 명의인이든지 간에 이러한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대장과 관련돼서는 우리 토지대장에는 어떤 사항만 기록이 되죠?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만 대장에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죠? 이렇게 되겠죠.